만나면 이상하게 기분 나쁜 사람 깔끔히 손절하는 법. 면전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며칠 동안 애매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독성 있는 인간관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관계가 2배 더 힘들어지는 이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상대방 때문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상대방이 내뱉는 말이나 태도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그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입니다. 왜 나는 그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생겨 2배로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은 이미 말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단 1초 정도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는 이것을 머릿속에 가져다 놓고 수만 가지 상념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일을 못한다는 소리인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는 소리인가? 내가 실수를 했다는 소리인가 하며 여러 가지 의문을 만들어내면서 이틀, 사흘, 일주일을 끌고 갑니다. 나중에 용기를 내어 그때 했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면 상대방은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당사자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씨앗이 심어져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내가 어떻게 관점을 바꾸고 반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대책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유명한 격언인 지피지기 백전백승처럼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나를 알지도 못합니다. 자꾸 인간관계라는 전쟁터에서 만나니까 계속 혼나고 상처받고 지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비난이라는 공격을 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왜곡 반응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도발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며 상대방에 대한 분석을 해둡니다.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조금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런 사람 사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객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비난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비교에 취약한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뻔뻔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하며 상대방과 나를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잘 되길 바라고 잘해주길 바라고 사랑받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피지기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면 분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의 유형 분석. 왜곡하는 사람들. 첫 번째 유형은 헛소문을 퍼뜨리고 확대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저 사람 대충 하겠대라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왜곡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말대꾸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해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딱 얘기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곡을 자주 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소통하기 전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부정하는 연습을 해둬야 그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두 번째 유형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너 왜 그러니? 너는 성격이 왜 그 모양이니 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난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느낌표를 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만의 하지 마 신호를 개발해 놨다가 상급자에게는 내를 쓰고 친구들에게는 하지 마를 쓰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저는 좀 비난보다는 칭찬을 들으면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도 포용적인 태도에 비난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신호를 여러 단계로 마련해 놨다가 기회 있을 때 상황에 맞춰서 써야 합니다.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는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존감이 자괴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도발하는 사람들. 세 번째 유형은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패시브 어그레시브, 즉 수동 공격형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화가 났는데 직접 화를 내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상대방을 화나게 만듭니다. 비꼬거나 선을 넘나드는 농담을 하고 상대방의 치부를 건드릴 듯 말 듯한 얘기를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감정 반응을 유발합니다. 면전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사람과 얘기하고 나면 며칠 동안 애매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도발형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선배들이 몰려와서 자기들끼리만 수다를 떨면서 내가 끼려 하면 왠지 자기들끼리만 더 아는 용어를 쓰고 나를 배제하면서 내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을 끌어내는 도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장소가 회사라면 그런 사람들과는 좀 멀리하면서 나는 일 열심히 하는 쪽으로 가고 장소가 학교나 학원이면 그냥 내가 열심히 배우러 왔으니까 그 배우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배우는 것에 집중하는 동료가 생길 것입니다. 도발하는 사람들과는 굳이 친할 필요 없이 나와 맞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번 꼬아서 소통이 일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간단한 인간관계 손절하는 법. 우리 인간관계 중에 제일 많은 것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과는 손절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 단계는 아는 사람, 즉 지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이 친구 관계, 그 다음 연인, 가족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인데 이 사람이 손절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친구 관계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내 기억 속에는 있으니까요. 친구를 손절한다면 어느 레벨로 내릴까요? 지인 레벨로 내리는 것입니다. 친구는 사적인 관계입니다. 요즘 뭐 어떻게 지내냐, 안부 인사도 할 수 있고 가족의 안부도 물을 수 있는 사적인 관계가 친구였는데 지인 관계가 되면 공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손절이란 것이 야,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지인 관계로 좀 내려놔야겠다 하는 것이 손절입니다. 이 사람이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을지 모르고 또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한 단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인 관계 중에서도 손절할 수 있습니다. 지인 관계는 아는 사람이고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지인도 못하겠어 하면 핸드폰 번호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카톡도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손절이라는 것이 거창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한 단계 낮추는 것입니다. 손절 기준 설정하기. 기준으로 따지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100점이었는데 70점이 자꾸 되는 것이 반복되면 한 3번 연달아 발생했을 때 그 정도로 기준을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한 사이라면, 가까운 사이라면 이 사람도 모르고 그랬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반대의 사람이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지구력이 있는 분들은 3번까지, 5번까지, 그건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주식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손절할 때도 마이너스 30% 났을 때 치는 사람 있고 50% 났을 때 치는 사람 있고 자금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몇 번의 기회를 줄지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몸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있을 때 뭔가 불편하고 안 좋으면 이 사람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수집되어서 감정적으로 발신해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 피하라고 하는 신호를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인관계 기술 훈련법. 대인관계 기술은 솔직히 타고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냥 아기 때부터 대인관계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재능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우리 다 삽니다. 공부에 재능 없는 사람도 공부하고 운동에 재능이 없는 사람도 운동하듯이 대인관계 기술은 학습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학습을 한다고 또 천재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은 가능할 정도는 됩니다. 문제는 무관심한데 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기술을 어떻게 높여야 될지 책 한 권 안 읽었고 동영상 한 권 안 봤는데 그냥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수많은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도 수많은 인간관계 기술과 인사하는 법과 헤어지는 법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인간관계 기술 저것은 좀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저 멘트는 적어놨다가 나도 한번 좀 써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며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늘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말을 정말 멋지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여유를 배우고 싶어집니다. 원수를 만나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여유 같은 것을 따라해보는 것입니다. 따라하다 보면 말투만 따라해도 정말 그 사람의 생각도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롤모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저런 말투 한번 흉내해보고 싶다. 저런 인사법 해보고 싶다 해서 실제로 쓰다 보면 분명히 자기 것이 됩니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최악의 습관들. 자신에게 살벌한 표현 쓰기.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자신에 대해서 되게 살벌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저는 버려졌어요 라고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마음이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버려짐, 망함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해서 살벌한 표현을 쓰면서 한 번 더 기분이 나빠지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장 쓰기. 두 번째로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장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문장 중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왜 떨어져야만 하죠? 내가 왜 불행해야 하죠? 하면서 내가 왜 불행해야 하는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에는 두 가지 문장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왜 불행해야 하는가는 나는 불행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서 어떤 답을 찾더라도 나는 불행해야 된다라는 전제에 동의해버리게 됩니다. 그런 문장을 자꾸 구사하면 나도 모르게 내 불행을 합리화하게 되고 내 인생을 불행한 쪽으로 선입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안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방어력 낮추는 나쁜 습관 끊어내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무엇인지 알고 습관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습관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인 반복입니다. 그냥 하게 됩니다. 독심술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서 바로 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동안 해야 될 것이 무의식적인 반복이었던 것을 의식적인 반복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쓰던 독심술을 이거 내가 또 독심술을 썼네 하면서 계속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독심술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이 독심술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었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담배 끊는 것과 비슷합니다.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알려줬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담배를 피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또 핍니다. 자꾸 까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적어 넣어야 되는 것이 피상적으로 알다 보니까 자꾸 모르는 단계로 빠지는 것이라서 내가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좀 적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으면 늦잠 자는 것과 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끊으려고 하면 또 상당한 거부감이 일어나고 마치 내가 오랫동안 사귄 친구와 헤어질 때 나타나는 분리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짧은 진료 시간이지만 독심술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여기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하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오랜 기간 나와 무의식적으로 연결되어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애도의 마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것이 잘 되려면 다른 좋은 습관을 하나 들여놔야 합니다. 남의 마음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피디님, 아까 괜찮은 것 좀 있었어요? 하며 쉬는 시간이라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 지루하게 만든 것 같으면 끝나고 나갈 때 지루하셨을 텐데 재미없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며 나 혼자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하고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낫습니다. 막상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만약에 싫어하더라도 그것은 안 물어봤어도 화를 낼 사람이었고 어딘가에서 화가 난 사람이었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오해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독심술 말고 좀 표현하는 습관을 새로 들여보는 것입니다. 표현 처음에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우당탕탕하겠지만 이것도 계속 다듬다 보면 5년, 10년 하다 보면 세련되게 될 테니까 새로운 습관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식한다. 그리고 그 여파까지 인식한다. 그리고 오래된 습관을 떠나보내는 마음의 준비도 하고 애도를 한다. 그리고 다른 습관으로 갈아탈 좋은 습관들을 좀 찾아봐서 대체를 한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절대 금물인 행동. 인간관계 상처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장님 때문에 내가 속이 상했고 슬픔이 철철 흐른다면 이 슬픔을 나를 가해한 부장님이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비근한 예로 부모님한테 상처가 있어서 부모님 말고는 해결해줄 사람이 없다. 꼭 그 가해한 사람한테 상처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 사람한테 갑니다. 계속 더 상처를 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칼에 베었을 때 칼한테 상처 치유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로 연고가 있고 따로 반창고가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 것과 나를 보호해주는 것은 다를 수 있으니까 나의 마음의 상처, 그 슬픔에 대해서는 드라마가 치유를 해줄 수도 있고 영화나 문화적으로 치유도 받을 수 있고 산이나 나무나 하늘이나 자연이 치유해줄 수도 있고 또 전문가들, 상담자들이 치유해줄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를 준 원인과 해결은 다를 수 있다. 달라도 된다라는 사실까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조언 플랜 B를 설정하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조언 중 하나가 플랜 B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플랜어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움이 안 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플랜 B입니다. 세상에는 또 우리나라에는 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진증군을 다루고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실력도 그렇게 뛰어난 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움이 됐다면 참 다행이지만 도움이 안 됐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해피엔딩은 남아있을 수 있고 다른 분들이 또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체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성 인간관계의 심리학적 분석. 면전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지만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 즉 수동 공격형 성격의 사람들은
매우 교묘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갈등을 회피하면서도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출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감정 표현의 역설입니다. 자신은 화를 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것에서 일종의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방어기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허용되지 않았거나 위험했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런 반응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동시에 자신은 피해자라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손절 기준과 실행 방법. 손절의 기준을 세울 때는 감정적 에너지의 소모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만남 전후의 기분 점수를 매겨보세요. 만나기 전 기분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만나고 난 후 지속적으로 70점 이하로 떨어진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패턴이 3번 연속 반복된다면 관계의 단계를 조정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 시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후 평상시 기분으로 돌아오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틀 이상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이미 독성 관계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날 약속이 잡혔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만나고 나서 소화가 안 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 몸이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손절을 실행할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친구 관계였다면 지인 관계로, 지인 관계였다면 연락 두절로 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필수적인 자기보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절 후에는 그 자리를 건강한 관계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더라도 독성 관계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내가 독성 관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유와 에너지가 생깁니다.